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가학 지문만 보다가 나학 지문 조금 하다가 말았죠. 자, 그래서 가학 지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가학 지문은 이 리얼리즘 영화 이론과 안드레 바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가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고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똑같이 그려내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미결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게 없어. 우리가 미래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이 미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화 역시 뭐 해야 된다? 미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미결정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다? 결말을 열린 결말로 만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바쟁은 감독을 두 종류로 나눴어요.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있었고 현실을 믿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제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아니라 뭐 어떤 감독이어야 된다? 현실을 믿는 감독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숏들을 짧게 끊는 게 아니고 롱테이크 기법이 되게 중요하다.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딥포커스라고 해서 대상의 형태, 전체적인 형태가 좀 잘 드러나도록 이제 영화를 구성해, 장면을 구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말은 열린 결말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이제 바람직한 영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요 앙드레 바쟁의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나 지문은 처음부터 같이 보자면 이제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의 심리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예술작품을 해석한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관객이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에서 느끼는 현실감은 상상적이란 말이야. 환영이에요. 그래서 왜 상상적인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 있는 거랑 동일시해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느 공간에 있다는 거야? 영화관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저기 영상 속에 있는 공간이랑 우리는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차이인데 그 사이에서 동일시 현상이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상상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그 부재를 채운다. 그러니까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채운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영화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영화 속에 있는 인물과 사물은 우리 주변에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재를 이제 상상적 작업으로 채운다. 자, 그래서 영화가 보여주는 세계의 중심에 내가 거기로 이제 들어가게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위치시킴으로써 허구적 세계랑 현실의 서로 차이를 없앤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화는 일단 뭐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몽상이라는 거야. 몽상. 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볼 때 관객이 바라보는 시점은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이랑 똑같아. 왜? 카메라가 선택한 것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영화 속에 있는 세계를 전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야? 카메라에 의해서 선택된 장면만 볼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영화는 특정한 의도에 따라서 선택과 배제가 이루어지는데 관객은 제작 과정에서 뭐가 배제되었는지를 우리는 몰라. 모르는 상태로 거기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영화관의 환경은 관객이 영화가 환영임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건 일단은 영화관이 어둡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감각을 잊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가 환영이고 상상의 산물이고 우리는 다른 공간에 있는 다른 존재고를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안 좋게 봅니다. 처음에. 자, 그래서 영화에 몰입한 관객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 속 죄수처럼 스크린에 비친 허구의 세계를 현실이라고 착각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거야. 허구의 세계를 보면서. 자, 그래서 이때 영화는 꿈에 빗대어진대요. 자, 정신분석학적 영화 이론은
영화가 은폐하고 있는 특정 이념을 관객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영화가 사실은 그 영화 속에 어떤 특정 이념을 담아가지고 영화를 좀 상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완전 동굴처럼 깜깜하고 이렇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자꾸 동일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뭘 느껴? 무비판적으로 자꾸 거기에 담겨있는 이념이 그냥 동일시돼서 바로 그냥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실은 관객이 의심해야 되는데 그 영화관이라는 공간은 이제 사실은 비현실적 공간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관객이 뭘 해야 돼?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가 환영이라는 것을 영화가 스스로 폭로하는 설정이 담겨있는 대안적인 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실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영화 중에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 뭐지? 뭐 영화는 영화다 뭐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알아요? 모르죠? 옛날에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극본을 쓴 감독이 이제 좀 되게 별로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사실은 별로인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 영화의 거장이기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다 뭐냐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영화는 영화임을 스스로 폭로하는 약간 그런 영화야. 그래서 이제 뭐 좀 옛날에 소지섭이 나왔던 소지섭이 나왔어.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그런 영화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하여튼 지금 여기서 여기 뭐냐면 영화가 나 영화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관객 입장에서는 보면서 몰입이 깨지는 거야. 맞죠? 그러면서 그 몰입이 깨지는 순간에 뭘 느껴? 쟤랑 나랑 분리됐다고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좀 있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정신분석자들의 의견이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만 좀 해보면요. 맨 뒤에 해봅시다. 과정 입장에서 과거에 정리했던 사람들은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과정 입장에서는 영화는요 세상을 향해 열린 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물리적 연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 연속성을 이제 영화에 담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은요 미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미결정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이 두 개들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럼 지난 시간에 그 영화 지문인데 혹시 들고 있니? 4회 봅시다. 자, 그래서 영화 감독은 크게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고요. 자, 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은 주로 뭘 활용을 많이 하냐면 영화적 기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숏을 짧게 구성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그러니까 현실이랑은 좀 다르게 느끼게끔 이제 이미지를 구성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영화적 기법으로 현실을 변형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감독들을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별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반면에 이제 현실을 믿는 감독이 있어요. 이런 감독을 지지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변형되지 않은 현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디포커스랑 롱테이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포커스는요, 근경, 가까운 이제 경치에서 원경으로 쭉 하면서 이제 이 대상의 전체적인 형태가 다 보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감 있게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롱테이크는 뭐였어요? 한 커트를 이제 1, 2분 정도 길게 가져가는 거야. 촬영을, 편집을 짧게 하지 않고 이 테이크를 길게 가져가면서 실제 영화에서 흐르는 시간이랑 현실에서 흐르는 시간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롱테이크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 거기에 심지어 플러스 하나 더 있었구나. 이제 자연광이랑 자연광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인 배우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었죠. 자, 그래서 열린 결말 선호하고요. 열린 결말이나 또는 이 영화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을 뭐했다? 선호했다. 여기 이제 바쟁의 의견. 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자들 입장에서 영화가 느끼는 현실감이 있어요. 그거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등장인물과 관객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 인물과 사물이 없어. 그래서 그 인물과 사물의 부재를 관객의 몫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상상적 작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화는 몽상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관객의 시점에서는 관객의 시점은 카메라 시점이랑 똑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라고 하는 건 카메라에 의해 규정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러한 장면의 선택과 배제가 일어나는데 감상자 입장에선 무엇이 배제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화관의 환경은 영화가 환영임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 영화가 음한 특정 인형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위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화가 환영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영화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관점이 정신분석학자들의 관점이다. 자, 다음 8번 봅시다. 자, 그래서 그 중간에 뭐 몽타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자,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영화적 기법의 효과에 대한 이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오답인 선지만 좀 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왜 맞는 말인지 찾아보세요. 자, 3번 선지는 딥포커스를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인공 뒤로 펼쳐진 배경을 하나의 숏으로 촬영한 장면에서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왜 틀렸습니까? 딥포커스를 활용하면 일단은 주인공 요거는 근경이지, 맞죠? 배경은 뭐야? 원경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샷으로 쫙 촬영할 때 배경이 흐릿하게 보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치? 그런데 지금 배경이 흐릿하게 인물은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경도 어떻게 형태가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어떤 이제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 맞죠? 자,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 11번 봅시다. 자, 가의 바쟁 관점과 나의 지금 정신분석학적 이론 관점으로 설명을 하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최근 영화관에서 본 두 편 가운데 두 편의 영화가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 번 영화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랍니다. 자, 다큐멘터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자, 지금 뭐가 많이 반영되어 있어?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 있지. 자, 다음 사실적인 영화였답니다. 작품에 대해 더 찾아보니 거리에서 인공조명 없이 자연광으로 촬영했네, 맞죠? 자, 주인공은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었다고 배우 사용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줄 때 마치 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감동이었다. 자, 그 다음에 열린 결말. 그 다음에 이것도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영화별로 지금 정신분석학적 바징의 관점 다 보라는 거니까, 지금 마치 내 손을 잡아주었다, 이게 지금 뭐야? 동일시죠, 동일시. 이제 저기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보면 동일시. 자, 그 다음에 열린 결말, 요거 바징이 좋아했다, 그치? 자, 그래서 열린 결말이라서 주인공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영화 봅시다. 자, 초인적 주인공이 외계 침략자를 물리치는 내용의 영화였대요. 영화 후반부까지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와, 자, 지금 실제라고 착각할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 자, 이게 뭐야? 지금 현실처럼 느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뻔한 결말은 아쉬웠대요. 지금 열린 결말 아니다, 그치?
자, 그래도 주인공이 침략자를 무찌르는 장면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침략자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구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뭐야? 동일시다, 그쵸?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생각해보니 왜 세계의 평화는 서구인이 지키고 자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이 인류의 위기인지 의아했다. 이런 것들 보통 우리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영화가 은폐하고 있던 이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의아했다며. 그럼 뭔 말이야? 비판적 거리를 가졌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자면 A의 관점에서 보면 가에서 궁금함을 떠올린 것은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이제 열린 결말을 통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았기 때문이다. 맞나요? 아니지. 뭐가 틀렸어? 이미지를 믿는 감독이 틀렸다. 그쵸? 자 다음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사건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나에는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의 상태를 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다 볼 수 있다. 그쵸? 응? 아니네. 맞죠. 사건의 전개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A의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이야기가 반전을 거듭하는 겁니다. 맞죠? 이야기가 반전을 거듭하는 건데 그게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 반전을 거듭했으면 어찌됐건 결정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미결정 상태의 현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 뭐로 보여줘야 돼요? 열린 결말로 보여줘야 되네. 맞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다음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와 나에서 착각하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은 가와 나가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촬영되었기 때문이다. 맞나요? 지금 A의 관점에서 보면 강한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연출 방식은 어디에만 드러납니까? 가에만 드러납니다. 맞죠? 그래서 자, 그 다음 4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나에서 의아함을 떠올린 것은 나와 관객으로 하여금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영화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적 영화라서 얘가 비판적으로 떠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비판적 거리를 가지고 깨달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영화가 영화임을 드러내는 장치는 영화 속에 없었어. 맞죠? 그래서 대안적인 영화가 틀렸죠. 비판적 거리를 유지했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떠올렸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어찌됐건 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비판적으로 떠올렸으니까. 자 다음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가에서 감동을 받은 것과 나에서 쾌감을 느낀 것은 상상적 작업을 통해서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기를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나에서 쾌감을 느낀 거 뭐에 쾌감을 느꼈어?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낀 거 맞죠? 들어오세요 빨리. 자 다음 가에서 감동을 받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손을 잡는 것처럼 이제 느껴졌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그게 뭐야 지금 나라는 존재가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낀 거야. 맞죠? 그게 허구적 세계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켰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자 그래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3회 한번 봅시다. 지금 그 3회랑 5회 있어요? 5회는 없을 것 같고요.
3돼 있어. 네. 돼 있어. 자, 요거 일단은 배경 지식부터 좀 이야기를 합시다. 아도르노 사람이 철학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20세기에 되게 새롭게 등장한 되게 탁월한 그 미학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고집불통이긴 해요. 약간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고집스러운 면은 저기 5회에 주로 나오고요. 3회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러한 철학을 좀 왜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근대라고 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어. 맞죠? 근대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맞죠? 자, 그래서 이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꼽히게 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계몽주의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다 구원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우리 인류도 다 평등하다. 일단은 왕정부터 좀 무너뜨리자. 왕정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화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과 의학과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고 산업을 발달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이성이 우리를 굉장히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 이성에게 배반당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시켜서 이성을 바탕으로 발달시켜서 만든 기술로 뭘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일어났던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랑 2차 세계대전이야. 자, 그래서 이 아도르노는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다 목도했습니다. 바라봤어요.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바라보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근데 이 얘기 내가 하지 않았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안 적어도 돼요, 이거. 글이랑 전혀 상관없어.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정시를 쓰는 건 야만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왜 얘기했냐면요, 자, 우리들 인간 막 정서를 가지고 이제 서정적인 뭐 문학 작품 쓰고 뭐 쓰고 무슨 글 쓰고 막 하는데, 야, 인간 사실 너네들 마음속에 이성을 바탕으로 저렇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저렇게 죽여놓고 이렇게 서정시를 쓴다는 게 말이 돼? 이제 앞으로 이 20세기 이후에 21세기부터 이제 서정시를 쓰는 건 진짜 야만스러운 일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르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성을 굉장히 멀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왜냐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무언가 다 발전을 이루어낼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발전을 이루어낸 건 맞지만 결국은 뭘 만들었는데, 더 심한 불평등을 만들었고, 더 심한 차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야만성, 인간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이성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성을 중요하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학에 대한 관점은 뭐가 있냐면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을 배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요 이성을 중시하면 대체로 그림이나 예술은 어떤 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단순성을 가집니다. 아주 간결하게, 단순하게, 화려하지 않게 그리는 게 이제 이성 중심으로 그려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아도르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술의 규칙이 만들어져 있다고 본 거야. 이
이성주의 관점에서는 선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되고 필요 없는 색깔 다 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이성 중심으로 이제 예술을 바라보면 예술도 너무 폭력적으로 변한다 라고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아도르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16에서 18세기 유럽의 계몽주의는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구시대의 권위는 그런 건데 봉건사회지, 왜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사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그런 구시대의 권위에 반대해서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인류를 진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건 맞지. 일단 평등을 만들어냈잖아. 맞지? 자유를 얻어냈고. 자, 그래서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 한 이념이랍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인류의 진보를 꾀하려고 한 이념이 바로 계몽주의다. 그와 더불어서 17세기 과학혁명과 함께 근대의 시작을 알리면서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어둠에서 벗어나다가 계몽이다, 그쵸? 자, 중세의 어둠에서 벗어난 서구인들에게 이성에 기초한 사회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르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의 징후만이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완전히 계몽된, 그러니까 완전히 계몽했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을 100% 이성 중심으로만 사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재앙의 지구만이 빛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도르노는 이 계몽의 전개를 순서를 어떻게 정해놨냐면 자연에 대한 지배와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지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간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을 했대요. 계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몽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자연에 대한 지배는요, 인간이 자연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을 꾀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에 대한 지배랍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겁니다. 자, 이건 뉴턴에 의해 완성된 근대과학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적 환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대요. 자, 그래서 근대과학혁명은요, 자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하였습니다. 자, 이를 무기로 인간은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를 공고히 하여서 자연에 맞서는 집단적 힘을 키움으로써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혼자서 자연을 이기기 되게 힘들어.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은 자연을 이기기 쉽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적 힘을 구성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연을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야? 어떤 이제 무슨 어떤 시 또는 구 또는 국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전체 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양식이 필요해. 맞죠? 다 따로 놀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그런데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나아가는 거야. 자,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왜? 자연에 대한 지배를 이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집단적인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면 규칙 없이 되니?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규칙이 점점 강해져. 근데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이 왕이야. 그럼 뭐가 돼? 이제 점점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사회적 지배 양식이 강화되면서 계몽의 두 번째 단계인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집니다. 인간에 대한 지배로 이어져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성은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성이 어떤 거에만 쓰였냐면 이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 쓰였다는 게 이성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이성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거야. 사물의 본질을 인식하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서 뭐 하려고?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적 이성으로 변질됩니다. 이것은
합리성이라는 미명 아래,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되면서 개인은 무엇을 잃어버려?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답니다. 자율성과 비판적 사유 능력을 상실한 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락하게 된다는 거야, 인간은. 그 결과 사회는 점차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어떤 성향을 띠게 된다?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개인 사회가 일단은 있었겠지. 아주 옛날에, 맞죠? 근데 개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수명이 너무 짧아. 떡하면 죽어, 인간은. 맞죠?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부족 단위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 이 부족 단위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규모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이제 뭐를 만들어줘야 돼? 국가를 만들어줘야 돼. 이 국가를 만들면 일단 이 국가를 통치할 철학 하나가 필요해. 그게 뭐였어요? 법입니다. 법과 종교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 사람들은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할 이 능력을 점점 잃게 돼. 그리고 국가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옳은 게 되는 거야. 맞죠? 그럼 국가가 예를 들어서 또는 어떤 집단이 이거는 합리적인 거야 라고 도장을 딱 찍어. 그러면 이 합리성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는 전부 무슨 행동만 해야 돼? 합리적인 행동만 해야 되는 거야. 국가가 정한 합리성이 있겠지. 또는 어떤 단체가 정한, 어떤 집단이 정한 합리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 이외의 생각들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판적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 잊게 만듭니다. 그렇게 잊게 만들다 보면은 점점 어떤 성향이 강해져? 전체주의적 경향이 강해져.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우리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게 바뀌게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왜 우리가 흔히 전체주의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히틀러잖아. 맞죠? 히틀러가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그 대표가 된 거긴 합니다. 맞죠?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대표가 딱 되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말이 바로 뭡니까? 지금부터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 라고 딱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엇이 공익에 해당하는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내가 이거 공익이라 라고 얘기했으면 사익은 전부 배제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왜? 공익이 무엇인지 자기가 정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자연과 인간 사회의 지배자가 된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계몽의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내적 자연마저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적 자연이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연적 요소를 말한대요. 감정이나 욕망.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 감정 욕망을 통제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들은 다 어떤 종류들이냐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특히나 근대 사회에서 이랬죠.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은 배제당하기 일쑤였지. 그래서 목적 달성의 방해 요소였습니다. 감정이나 욕망은.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합리적 주체.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나 욕망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비합리적으로 찍히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점점 꽁꽁꽁꽁 내면을 숨겨야 돼. 맞죠?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욕망을 계속 억압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아주 오랜 역사를 보다 보면 원래는 벌써 자연에 대한 폭력적 지배가 이제 뭘로 넘어가? 인간 스스로에 대한 폭력적 지배로 결과로 이제 귀결되는 거야. 과거에는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오래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뭐 하고 있어? 내가 나 스스로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로 바뀌게 됐다는 거야. 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욕망이나 감정을 드러냈나 안 드러냈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거야. 내가 드러내면 안 돼. 드러내면 나 비합리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그로 인해 인간은 존재의 허무감이나 자기 소외로 인한 무엇을 느끼게 돼? 불안과 절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불안과 절망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 절망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억압스러운 자기 통제로부터 이제 삐져나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불안과 감정을 감당해야 했는데 아도르노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계몽의 전개 과정이 시각적으로 드러난 알레고리로 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문학적 장치이긴 한데 상징이야, 상징. 그러니까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상징인데 어떤 종류의 상징이냐면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희곡 중에 파수꾼 읽었어요? 파수꾼 읽었어? 아, 지금 끄덕끄덕하고 보니까 1학기 때 한 것 같은데. 그거 결혼 이강 맥 그거 하면서 좀 아, 그거 하면서 했어? 파수꾼의 이야기 보면요, 파수꾼이 사실은 양치기 얘기 나오잖아, 그치? 양치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우리가 읽으면서 양치기 얘기 같아? 아니잖아. 1980년대 70년대 사회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맞죠? 그런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치기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우화야, 우화. 어렸을 때 읽었던 우화 있잖아, 그치? 다 동물 얘기잖아. 근데 동물 얘기인데 너네 동물 얘기라고 생각하면 읽어? 아니잖아. 그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읽잖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거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라고 돼 있는데 세이렌이 누굽니까? 뭐 어떤 괴물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괴물이었어? 노래 불러서 맞아, 노래 불러가지고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 우리가 자주 보는 세이렌 어디에 있어요? 스타벅스에 있는 얼굴이 그 세이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유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만 뭐 사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이 세이렌의 일화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오디세우스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렇죠?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모든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돼. 근데 어떤 무슨 바다인가 강을 건너야 됐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세이렌이 살고 있었던 거야. 세이렌과 함께 인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어들이 그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노랫소리로 흘려가지고 바다로 다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그 바다를 걷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것을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밀랍으로 자기 부하들이 귀를 다 막아버립니다. 걔네들 뭐를 적어야 되니까 밀랍으로 귀를 다 막아버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돛대에다가 몸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이 계몽의 전개 과정이랑 엮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의 전개 과정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세이렌의 일화를 알레고리로 봤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알레고리로 보고 그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처럼 아도르노는 근대 문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원인을 계몽의 전개 과정, 즉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되어 자연에 대한 지배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 결과로 보았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의 자기 보존에서 시작된 자연에 대한 지배가 인간의 내적 자연에 대한 지배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보았대요. 특히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히틀러에 의한 나치즘과 유대인 학살은 지배 논리로 전화되니까 바뀐 근대 인성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야, 이 히틀러의 행동이.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성의 차가운 빛 아래 새로운 야만의 싹이 자라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만 더 가정해서 얘기하면 야만적이다랑 비슷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으니. 자, 이 세이렌의 일하는 뒤에 문제로 좀 나옵니다. 다시 나 한번 볼게요. 자, 고대의 신화 그리고 중세의 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근대 서구인들에게 이성은 인류를 구원할 빛이자 진리였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다, 그치? 자, 그러나 이성을 맹신한 결과 전쟁의 비극과 물질 문명의 병폐를 경험한 유럽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성 중심에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에서 반성하면서 나온 예술 사조들은 대체로 뭘 많이 그리냐면 감정을 많이 그립니다. 아, 인간이 이성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낀 거야.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 반성 회의감 느끼고요. 인간의 실존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던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중심에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의 한 젊은 예술가들은 이제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한거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게 그러니까 히틀러가 나치즘을 시작한 것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비롯한 거잖아. 그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독일이 치러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상금을 영국이 다 주고 나니 이 국가에 말도 안 되는 그 인플레이션이 도달합니다. 맞죠? 막 그래서 막 그 우유 한 병에 막 뭐 몇억 마르크 막 이랬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 경제가 완전 폭삭 망해버렸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주의적으로 결집을 시킨 게 이제 히틀러의 철학이었지.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쭉 사회 정치적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에 항거하면서 그동안 근대 이성의 그늘에 가려져서 소외되고 있었던 무엇을 끄집어냈느냐? 내면의 회화를 통해서 구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술주의를 뭐라고 하냐면요,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한마디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가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표현주의 회화는요,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이 아닌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 등을 표현하려고 했답니다. 자, 그래서 표현주의의 화가 앙리 마티스는요, 화가 노트에서 회화는 결국 표현이다 라는 걸 주장하면서 표현이 눈으로 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달하는 거다? 마음으로 느낀 것을 마음에 전달하는 수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그 대상을 보이는 대로 그릴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이 사람 그림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좀 누가 보면은 그림 좀 대충 그린 거 아니야? 싶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막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막 서로 막 손잡고 막 이렇게 막 강강술래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그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보이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어. 왜? 뭐만 전달하면 되는데? 마음만 전달하면 되지. 내 감정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자, 그래서 자, 재현이 그 회화의 기본 목적이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전통적 규범을 뭐 했다는 거야? 거부했다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전통적 규범을 거부했다라는 점에서 아방가르드 운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방가르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아방가르드라고 하면은 전위예술이라고 하거든. 전위예술. 이 아방가르드 예술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5회에 나올 건데 이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이때까지 없었던 형태의 예술로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막 패션을 보고 패션 아방가르드한데 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좀 받아들이기 좀 선뜻 쉽지 않은데 약간 난해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방가르드는 그런 전통적 규범 우리가 이미 짜여져 있는 거 있으면 그런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예술을 아방가르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화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대상의 색이나 형태가 왜곡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특히 색의 경우 각각의 색감이 주는 주관적 느낌을 통해서 작가가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색깔을 통해서.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에서는 사물이 갖는 고유한 색은 당연히 무시되겠지. 사물이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실제 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색깔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자,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가가 자의적으로 선택한 색이 사용됩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강렬한 감정을 포착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고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혹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성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거친 푸터치가 아니라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아주 깔끔한 형태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뭘로 드러나? 거친 푸터치로 드러나는 거야. 맞죠? 자, 거친 분놀림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주의는 전쟁 이후 사회의 불안감이나 인간의 근원적 고통을 확보에 담아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주의는 도외시되어 온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회화의 영역을 대상의 외면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까지 확장시킨 운동으로 평가받았대요. 이는 훗날 선이나 형색 등 조형 요소를 통해서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현대 추상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이나 형색 등의 조형 요소를 통해서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화가를 우리가 세잔이라고 하는데, 세잔이 조금 이따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